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다. 1900년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남긴 이 한 문장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내용은 바로 이 혁명적인 생각의 시작점,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프로이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꿈의 세계는 그야말로 풀리지 않는 거대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극과 극의 두 입장 사이에서 헤매고 있었죠. 그러니까 20세기 초에는 꿈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둘로 쪼개져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꿈을 신의 계시라거나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힘으로 봤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생리적인 반응 정도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신비주의적인 관점은 꿈에서 어떤 예언의 힘이나 대단한 창조적인 영감을 찾으려고 했어요. 반면에 당시의 과학계는 어땠을까요? 꿈은 그냥 소화가 안 되거나 받기 시끄럽거나 하는 그런 신체적 자극 때문에 뇌가 잠깐 보여주는 아무 의미 없는 영상 조각일 뿐이라고 일축해버렸죠. 프로이트는 바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 둘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프로이트는 꿈이 신의 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생리현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정말 혁명적인 핵심 주장은 이거였어요. 모든 꿈은 아주 깊은 심리적인 의미를 가진 일종의 소원 성취라는 겁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소원 성취, 이게 정확히 뭘까요? 이건 우리가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소망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흔히 꾸는 악몽이나 불안한 꿈조차도 그 근본을 파고들면 어떤 형태로든 소원이 성취된 결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로이트 이론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의 소원이 정말로 그 이론에 반하는 것 같은 불쾌한 꿈으로 나타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럼 프로이트는 이런 아이디어를 대체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건 바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그가 만든 자유연상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환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무런 검열 없이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쭉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환자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꿈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프로이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꿈이야말로 환자의 숨겨진 생각을 이해하는 왕도구나 하고 깨달았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의식은 어떻게 그 진짜 욕망을 꿈이라는 이야기 속에 마치 암호처럼 숨겨넣는 걸까요? 그 비밀스러운 작동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이미지가 프로이트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그는 꿈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음속 영상기에 담긴 필름 있죠?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생각과 욕망인 잠재몽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상영되어서 우리가 잠에서 깨서 기억하는 그 꿈의 줄거리, 이게 바로 외현몽이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꿈의 내용은 진짜 속마음이 검열을 피하려고 교묘하게 위장한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속 깊이 숨겨진 잠재몽을 우리가 꾸는 꿈, 즉 외현몽으로 바꾸는 이 암호화 과정을 프로이트는 꿈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꿈 작업에는 우리 마음이 사용하는 4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압축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나 사건, 생각들을 하나의 이미지나 인물로 꾹 눌러 담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위예요. 이건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게 느꼈던 분노가 꿈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길고양이를 걷어차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중요한 감정을 덜 위협적인 사소한 대상에게 옮겨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시각적 묘사입니다. 이 논문의 거친 부분을 좀 다듬어야겠다 같은 추상적인 생각이 꿈에서는 나무 토막을 대패질하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그림 언어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가공이 있어요. 이건 꿈에서 본 파편적인 이미지들을 모아서 그럴듯한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일종의 편집 과정입니다. 이 편집 과정 때문에 꿈의 진짜 의미는 더욱더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꿈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프로이트는 아주 뜻밖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끄러운 소리나 몸의 통증 때문에 꿈에서 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프로이트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꿈은 잠의 방해꾼이 아니라 오히려 잠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꿈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을 꿈의 이야기 속으로 자연스럽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속 잠을 잘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프로이트 자신의 유명한 사례가 이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아침 시끄러운 교회 종소리가 막 울렸어요. 잠을 계속 자고 싶었던 프로이트는 과연 어떤 꿈을 꿨을까요? 바로 교황이 세상을 떠나서 그 장례식 종이 울리는 꿈이었습니다. 꿈이 종소리의 원인을 그럴듯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그가 잠에서 깨는 대신 수면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자, 이처럼 정말 획기적인 이론이었지만 오늘날 프로이트의 이론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그 비판과 영원한 유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이트가 일으킨 가장 큰 변화는요,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옛날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처럼 우리의 의식적인 이성이 정신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거죠. 우리의 행동이나 말실수, 심지어 농담 뒤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숨어 있다는 그의 통찰은 인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완전히 넓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이론은 과학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바로 그의 이론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죠. 대표적인 비판은 철학자 칼 포퍼가 제기한 반증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과학 이론이라는 건 어떤 조건 하에서는 이 이론은 틀렸다라고 증명될 수 있어야 하는데 프로이트의 이론은 어떤 반대 사례가 나와도 그것마저 이론의 일부로 다 설명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개나 원숭이 같은 동물도 꿈을 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동물의 꿈도 억압된 유년기 소원의 성취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좀처럼 쉽지 않은 문제죠. 이러한 여러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의 정신분석학은 약물 치료가 주를 이루는 현대 정신의학계에서 대화를 통한 치료, 즉 심리치료에 아주 중요한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프로이트가 믿었던 건 인식의 힘, 그리고 말의 힘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것을 스스로 마주하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그의 이론 전체를 관통하는 인문주의적인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동의하시든 그렇지 않든 그의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